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비상계엄을 기획한 비선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언제 응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양곡관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습니다. 세 차례 연속 인하로 내년엔 금리를 2번만 내리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굿모닝 MBN은 이른바 햄버거 계엄 회동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둘러싼 의혹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로 밤사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번 계엄을 어떻게 미리 준비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먼저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취재 결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쯤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정보사 간부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 두 사람은 2차 조사에서 계엄 전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던 경찰에게 당시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했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후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계엄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정작 혐의를 소명할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실제로 함께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만들었지만 지금까지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2번이나 실패했는데 경호처는 압수수색에 협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에 의해 석방됐던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공조본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내용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공조본은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용하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진입을 막는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경호처는 어제 오후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는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어제 오후 12시 20분쯤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7일 발부됐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기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 체포된 문 사령관은 검찰이 긴급 체포를 승인하지 않아 한 차례 풀려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경기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서버 확보 등에 대해 미리 논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공수처에 일부 수사관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수사관들은 문 사령관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출범된 뒤 첫 파견인 만큼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계속해서 수사기관들 사이에 중복 수사 문제가 거론됐었는데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까지 지나친 경쟁을 펼치면서 비판이 이어졌는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기로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는 모습입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검찰이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겁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리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13일 만입니다. 검찰이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첩 결정 이유에 대해 검찰은 중복 수사 논란을 해소하고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 수사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24조를 위배한 것이란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첩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강행 규정이고 의무 조항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기소만 남은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첩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대신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수사기관들 사이 경쟁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첫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곧 2차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걸로 보이는데 만약 이때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공조부는 출석 요구서를 대통령실과 관저로 직접 들고 갔고 우편으로도 보냈지만 모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조부는 요구서를 받지 않았어도 요구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하지 않으면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부는 두 번째 출석 요구서 전달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때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발부됩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왔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영장을 받아 체포하는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공조본이 조만간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 언론 문답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출석을 요구하는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앞서 보셨듯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사이 중복 수사 문제가 일부 해소된 만큼 출석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이 내용은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사건 이첩 문제가 정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에 이어 검찰도 이첩에 응하면서 중복 수사 논란은 잦아들었고 앞으로 수사 주도권은 공수처가 갖게 됐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 시점을 모레 토요일로 통보한 상태지만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만큼 공수처 주도로 일정이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기소권이 없어 기소 여부는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언론 문답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석 변호사는 경쟁적인 수사 상황을 지적하면서 당장 출석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중복 수사 논란이 가라앉은 만큼
오늘 석 변호사의 추가 입장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변호인단 윤곽이나 소환조사 일정에 대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오늘 하루 주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오늘 국회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대란 해법을 논의합니다.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사단체와 국회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 상황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시행합니다. 6해공 3군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훈련은 적군의 소형 무인기를 탐지, 식별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한덕수 대행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 대통령이 된 줄 착각하지 말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할 것인지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합니다.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정치권의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농업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통령 놀이를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에 나설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위헌적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는 당연합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안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앞으로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둘러싼 한 권한대행의 결단에 따라 정국이 또 한 번 흔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의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인물이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2심 판결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심 판결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등법원에서 내려집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쌍방울에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의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핵심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불법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해당 의혹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희대 조작 사건으로 결국은 밝혀질 것입니다. 대체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2심 판결에서 1심과 같이 중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는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포고령과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는 아직까지도 송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노하린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에 대한 준비명령을 내리면서 계엄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2월 24일까지 입증계획,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사건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준비명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과 국회 법사위로 전자송달했고 대통령실에는 어제 오전 우편으로 한 번 더 발송했습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접수 통지서 등 관련 문서는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 측은 송달이 안 돼도 재판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변론 생중계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의 방청과 언론사 취재는 모두 가능합니다. 헌재는 변론 직후에 홈페이지에 녹화 영상을 올릴 계획입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쟁점과 절차 등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를 받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의결서 받기를 거부해도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발송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나면 의결서를 수취한 걸로 본다는 헌재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탄핵소추 의결에 대한 통지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3가지 방식을 통해 발송했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에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한남동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열 예정인데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지 않아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는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8조 4항에는 서류를 수취 거부하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발송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3일부터는 헌재가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헌재는 수령을 거부한 의도에 대해선 추측하기 어렵다며 송달 관련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재판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올해 성탄절 이브에 배우 김태리 씨가 우리나라 한복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은 김태리 씨의 한복 화보 영상을 현지 시간 24일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전광판에 공개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옷 한복을 홍보하는 사업을 통해 제작한 한복으로 올해는 공모를 통해 한복 브랜드 4곳이 선정돼 전통적인 멋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프랑스 파리 시타디움 코마르탱 대형 전광판, 그리고 서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K컬처 스크린을 통해서도 화보 영상이 공개된다고 하네요. 한 초등학생이 자신과 비슷한 한부모 가정을 도와달라며 현금 30만 원을 익명으로 기부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전북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읍사무소에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와 크리스마스 카드와 5만 원권 6장이 든 봉투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같은 한부모 가정을 도와달란 짤막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합니다. 해당 성금은 아이가 아빠에게 받은 용돈을 아껴 모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꾼들은 마음이 너무 예쁘다, 꼬마 천사가 따로 없다며 훈훈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씨가 무려 13년 연속으로 올해 가장 활약한 방송인으로 꼽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1,741명에게 올 한해 가장 활약한 예능 방송인, 코미디언을 2명까지 물었고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MC 유재석 씨가 48.3%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해 13년 연속 왕좌를 지켰습니다. 2위에는 12.4%의 지지를 얻은 전현무 씨가 선정됐고 신동엽 씨가 12.1%로 3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밖에 강호동, 박나래, 조세호, 이수근 씨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올 한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비어있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자리를 놓고 여야는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재판관 임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민주당은 침대 축구라는 비유까지 꺼내며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 절차를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23일과 24일에 청문회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임명 절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 맞서고 있습니다. 정태용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을 빼고 개문발차했습니다.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가운데 민주당은 최연장자인 박지원 의원을 특위에 넣으며 임시로 위원장 자리를 이어받게 했습니다. 특위는 다음 주 초 이틀에 걸쳐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는데 늦어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함께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은 청문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냐며 여당에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침대 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여당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흘러가는 상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그동안 검사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 기각을 우려해 재판관 추천을 미루다 이제 와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면서 임명 절차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도 신속한 임명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힘을 보탠 만큼 여당을 향한 민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또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조기 대선을 둘러싼 여야의 수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핵심이 될 텐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섰다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내로남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표도의 표선우 기자입니다.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정치권은 법원의 시계를 서로 독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1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선거법 재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을 앞두고 이사를 한 뒤 법원에 이를 알리지 않는 방식 등으로 법원의 항소심 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법원의 선거법 처리 규정에 따라 내년 2월까지는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연일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본인의 재판은 차일피일 미루는 이중적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건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사건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내란 행위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나아가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필요성도 연일 주장했습니다. 다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역시 시간 끌기 수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사태 수습을 위해선 떳떳하게 절차대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저희 MBN이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이 내부 직원들에게 활동비 사용을 자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탄핵 정국이 시작되자 이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수선한 정국을 고려한 조치인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활동이 위축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은 계엄 사태 과정에서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에 대통령 체포 지시 여부로 진실 공방까지 벌인 이후 분위기를 다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정보 소식통은 MBN에 국정원 내부에서 활동 예산 사용 자제령이 내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금지령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그 이후 보고서 생산이 위축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달한 겁니다. 탄핵 이후 수사가 본격화하는 등 전국이 민감한 상황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안보비와 국가안전활동 경비 항목을 만들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 예산은 비밀스럽게 쓰여야 하는 대북 정보 수집, 산업 스파이 색출, 다른 정보기관과의 공조 등에 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활동이 움츠러들게 되면 대북 정보 수집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국정원은 활동비 자제령과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희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외신 기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탄핵 정국에 대한 대외적인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건데요. 해외 언론들은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이혁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속에서 외신 기자들은 한국 정부의 외교적 경제적 역량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미국 NBC 기자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식에 누구를 초청했는지 물었고 싱가포르 기자는 트럼프 정부와 북한의 협상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물었습니다. 일본 지지통신 기자는 한일 국교 60주년을 앞두고 기존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질지 우려했고 중국 기자 역시 내년 경주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이번 탄핵 사태로 불가능하게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외교적 동력을 회복하는 데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큰 틀의 합의 사항과 외교 방침은 바뀌지 않는다고 달랬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우리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투자 이탈 등 경제적 파장에 대한 질문도 쇄도했습니다. 러시아 기자는 트럼프 당선자의 가상화폐 비추감과 맞물려 가상화폐에 부정적인지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물었고 미 블룸버그 기자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과거 비슷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잘 극복해냈다며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금융 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지속 가동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 외교 수장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탄핵 정국이 길어질수록 대외적 불안감은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진천선수촌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이기흥 회장 체제의 진천선수촌 식당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음식이 제공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던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음식이 제공된 건 도쿄올림픽을 8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 작성된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입니다. MBN 취재진이 입수한 이 문건에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선수식당의 운영관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점심에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쌈장과 누렇게 변색한 꽁치가 제공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2021년 7월에 열렸던 2020 도쿄올림픽을 8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선수촌은 같은 해 3월 쌈장과 꽁치 등 식자재를 구매했는데 코로나19로 선수 식당 폐쇄가 결정된 뒤에도 반품 조치는 없었고 오히려 입고가 예정된 물품을 더 납품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7개월 뒤 식당은 재개장했는데 관계자들이 개장 이틀 전에 재고 조사를 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쌈장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쌈장은 구매 당시부터 유통기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꽁치 등 생선은 선수 식당 폐쇄 전 이미 한번 해동을 한 뒤 남은 걸 다시 냉동한 것이었습니다. 식자재를 많이 구매한 것도 도마에 올랐는데 국가기금 예산 배정액보다 약 1,400만 원이나 많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간이 좀 오래된 그런 식품을 또 다량으로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공급업체와 식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관계 직원 간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한 입찰에 참가하지도 않은 업체와 식자재 공급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추가적인 문제들도 드러나 계약 해지 시정 조치도 내려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마시는 식당인 만큼 꼼꼼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제 날씨는 정말 추웠죠. 이번 강추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다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동장군이 찾아와 추운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번 추위는 맑은 추위여서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날씨 소식 정설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동장군이 찾아온 출근길. 시민들은 두툼한 옷으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어제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기 파주시는 낮에도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점심에 이제 동태탕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뜨끈뜨끈한 상태고요. 밖에서는 너무 추워서 빨리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강추위는 오늘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까지 떨어졌고 강원과 경기 북부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풍이 불어들어오면서 19일 낮부터 20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서쪽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잠시 물러났던 동장군은 일요일부터 더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에 눈이 내린 건 지난 33년간 단 14차례에 불과합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올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차는 1.5% 차이로 줄어들었는데요.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가 2번 정도에 그칠 거란 전망에 미국 주식시장은 출렁였는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문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4.25에서 4.5%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난 9월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 내놓은 연말 전망치와 일치하도록 한 스몰컷입니다. 한미금리 차도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다만 미 연준은 내년에는 기존에 예고한 4번이 아닌 2번의 기준금리 인하만을 단행하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통화 긴축을 선호한 매파적 금리 인하임이 드러나자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동시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공포지수도 급등했습니다. 금리 인하 회의론의 주된 논거는 목표치인 2%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체된 물가 상승률입니다.
우려한 것만큼 미국의 장기 실업률 등 노동시장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We can therefore be more cautious as we consider further adjustments to our policy rate. 연준이 속도 조절 신호탄을 쏘자 미국 국채 금리가 뛰고 달러 가치도 치솟은 가운데 저금리를 선호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의장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효입니다. 요즘 물가가 안정됐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저희가 느끼는 실제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물가가 너무 높게 치솟아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물가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 고가 제품보다 가격이 싼 저가 상품 가격이 더 크게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힘들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입니다. 비싸지 않게 파는 곳인데도 높아진 물가에 여기도 부담스럽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 가져가야 쓸 거 없어. 이러면 10,000원이지. 호떡은 한 개에 2,500원, 오뎅은 한 개에 1,000원이나 됩니다. 옛날에는 좀 저렴했죠. 근데 뭐 전기요금 이런 무, 멸치 모든 게 다 올랐으니까 우리도 좀 더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자꾸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생겼어. 실제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오를 때 가격이 싼 상품들이 더 많이 오른 칩플레이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5년간 식료품 가격을 조사했더니 고가 상품들이 5% 상승할 때 저가 상품들은 16%나 올랐습니다. 저가 상품은 마진이 작습니다. 그래서 값싼 수입 원재료 의존을 많이 하는데 수입 원재료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가격에 전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를 넘던 물가는 낮아졌지만 한은은 앞으로 1, 2년 내 1% 이하의 저인플레이션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를 목표로 하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다음 점검 시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 만큼 한은은 금리 인하보다 정부의 재정 확대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후 우리 국민들의 경제 심리가 일부 반등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한 뉴스 심리 지수는 지난 11일 기준 77.47로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탄핵안 가결 후인 16일 85.35까지 반등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지수가 100을 넘었던 걸 감안하면 경제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한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소득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에 불과했고 소득계층의 변동 비율도 34.9%로 2년째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사회적인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최하위 계층은 69.1%가 계층 이동에 실패해 10명 중 7명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추경이 늦어지면 경제기관들이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정이 신속히 추경을 발표하는 게 경제 심리 회복에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삭감된 예산안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걸즈입니다. 만약 쥐에게 운전을 시킨다면 쥐는 이를 인지하고 운전을 선호할까요? 여기 이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사가 차 안에 들어가 운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운전사는 다름 아닌 쥐인데요. 미국 리치먼드 대학교 행동신경과학자 팀이 쥐 운전 실험을 했습니다. 쥐가 보상작용을 통해 운전을 직접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실험 결과 쥐는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걷는 것보다 운전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 쥐는 운전을 해서 직접 길을 찾아내는 방법도 익히려고 한다는데요. 연구팀은 다른 동물들에도 이 같은 실험을 해 이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볼 예정이라네요. 수영장 안에 검은색 물체가 잠겨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자동차였는데요. 어찌된 일인 걸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의 실수로 벽을 들이받았는데 그곳이 수영장이 있는 피트니스 센터였습니다. 자동차는 건물 벽을 뚫고 수영장에 빠져버렸는데요. 소방관은 크레인을 이용해 물에 빠진 자동차를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수영장 안엔 아무도 없었고 수영장에 빠진 자동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만 입고 탈출했다는데요. 무엇보다 안전 운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산타가 눈길이 아닌 물살을 가로지른다면 믿으시겠나요? 여기 제트스키를 타는 산타가 나타났습니다.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화려한 제트스키 운전 솜씨를 자랑하는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산타는 보통 썰매를 타고 등장하지만 썰매를 버리고 제트스키를 선택했는데요. 이어 소방차를 타고 이동하더니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한 의사가 산타클로스로 변신한 건데요. 산타는 NGO 단체와 함께 뇌성마비와 자폐증 등으로 고통받는 아이 50명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산타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19호의 비행사들이 우주선 바깥으로 나가서 9시간 동안 우주에서 머무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했던 우주 유영 세계 최장 기록보다 4분이 더 길었는데요. 미국, 중국 두 나라가 전략 경쟁에 이어 우주 패권 경쟁에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우주선의 해치를 여는 비행사. 밖으로 나오니 푸른 지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본부와 농담을 주고받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好的，正在沉浸式欣赏。 중국 유인 우주선인 선저우 19호의 비행사 차이시조와 숭링둥 2명이 우주 유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9시간 동안 우주선 밖에서 머물며 세계 최장 우주 유영 기록을 4분 더 경신했습니다. 기존 최장 기록은 지난 2001년 3월 미국 디스커버리호의 비행사 2명이 세운 8시간 56분이었습니다. 载人航天事业是一场接力赛，我们永远在路上。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은 우주 개발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달에 유인 탐사선을 보내고 2035년에는 달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는 등 2050년까지 미국을 추월한다는 우주 굴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우주 개발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어떤 식으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늘 아침도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옷차림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철원과 대관령은 영하 13도를 밑돌고 있고요. 서울도 영하 6.2도로 어제만큼 춥습니다. 또 남부지방도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강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5도까지 올라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절기 동지인 토요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0.4도, 안동 영하 8.2도, 전주 영하 6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광주 7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 뒤에는 더 강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